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들과 인생 사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이 집 저 집 많은 이야기 들어봤지만 아직도 제 시댁만한 사연을 못 들어봐서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가족이 찌지고 뽑고 살면서 험난한 인생을 같이 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일은 참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나 싶으시죠? 저는 오늘 제 여동생 같은 동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요즘 참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서는 고아로 태어나서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던 평범한 여자랍니다. 2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과 임신을 동시에 겪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겪기도 했었고요. 새 생명을 가졌는데 왜 쓴맛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상 모든 엄마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만 저희 어머님은 유독 욕심도 많으신 데다가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어요. 갈비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어머님은 무슨 며느리를 식당 식자재 고르듯 까다롭기만 한 분이셨죠. 아마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부터 두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전기 기술자로 일하면서 집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게 막대한 적은 없으셨어요. 저도 성격상 가만히 시집살이 당할 성격도 아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우리 착한 동서는 시어머니가 앞에서 한숨만 쉬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은 직업이 항해사라 1년에 8, 9개월은 바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의 표적은 늘 동서였죠. 어찌나 타박을 많이 하는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싫어하는 며느리를 왜 받아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서방님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여자는 동서 하나뿐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서방님은 동서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면서 어머님에게 맞서 싸웠답니다. 어머님은 그런 서방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애를 왜 내가 며느리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널 부족하게 키웠냐? 세상에 부모 없는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니잖아.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꼭 은숙이랑 결혼할 거야. 네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넌 꼭 해야겠어? 엄마가 계속 반대해서 은숙이랑 결혼 못하면 난 동남아로 나가서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한국으로 안 들어올 거야. 서방님은 어머님이 가슴을 두드리며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여자라고는 동서 딱 한 명 남은 사람처럼 어머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렇게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결혼이 순탄할 리가 있었겠어요? 결혼의 시작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후부터라는 걸 서방님은 몰랐던 겁니다. 결국 어머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에 꼴이 난 서방님과 동서는 처음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서방님이 일하러 바다로 나간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서방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동서를 쫓아내는 게 목표인 사람 같았어요. 저도 결혼 생활 중에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동서와 어머님 사이에서 참 별의 별꼴을 다 봤답니다. 서방님이 항해사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바다로 간 사이 동서는 며느리가 된 도리로 어머니께 참 잘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신혼 초 임신 중이었던 동서는 홀몸도 아니었으면서 어머니께는 지극정성이었죠. 매번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제가 일하던 미용실로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 미용실로 찾아와서 저한테 반찬을 주는데 그날따라 동서한테서 반찬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에게 궁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동서, 홀몸도 아닌데 반찬을 얼마나 했길래 오늘따라 이렇게 반찬 냄새가 진동을 해?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더 챙겨줄게. 아까 어머님 반찬 좀 갖다 드렸는데 안 드신다고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튄 것 같네요. 뭘 던지셨다고?
아니, 안 드실 거면 그냥 주면 되는 걸 왜 던지셨대?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그래서 동서는 가만히 있었어? 제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이 저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게 어딨어. 앞으로 어머님이 또 그러시면 나한테 꼭 전화라도 해. 저는 어머님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며느리 싫을 수야 있지만 그래도 허락하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잘 살길 바래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동서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동서를 딱하게 여기게 됐어요. 제가 옆에서 본 동서는 참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심성도 곱고 길을 지나가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만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동서가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라줘서 정말 동생이라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서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머님은 동서가 가진 게 없다고 싫어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라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됐던 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동서가 사온 선물을 보며 타박을 하듯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선물 사는 안목도 이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래서 없이 사는 애들은 상종도 하는 게 아닌데. 어머님이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하셨던 옷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나는 천년만년 이 옷만 갖고 싶겠어?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알아. 이래서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너 같은 애 말고 번듯한 집안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네가 내 아들 발목 잡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은 대뜸 동서를 보면서 화를 내셨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남편도 놀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도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저마저 속이 터질 정도였는데 동서를 보니까 저라도 어머님께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대신해서 어머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번듯한 집안 며느리도 이런 상황 보면 학을 떼고 도망가겠어요. 얘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아들 정도면 그런 집안 애들이 줄을 설 텐데. 아유,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그러지 마시고 있는 며느리나 좀 잘 챙겨주세요. 동서가 어머님 드린다고 홀몸도 아닌데 백화점까지 다녀왔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뾰로통한 소리를 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넉살 좋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들은 말은 방부제처럼 가슴에 남지 않습니까? 저도 며느리다 보니까 어머님이 하셨던 가시돋친 말이 가슴에 박혔던 적이 있어서 동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싹싹하고 잘 웃는 부잣집 며느리를 바라셔도 서방님이 동서뿐이라는데 어쩔 방법이 있겠어요? 임신까지 한 며느리를 어찌나 괴롭히시던지 지금까지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제일 동서를 괴롭혔던 건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1년 중에 집에 있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동서는 늘 어머님한테 눈에 가시였어요. 그것도 서방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눈에 가시 말이죠. 임신한 며느리가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가 병원 다녀와서 진료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꼭 쏘아붙이듯 말했다고 했어요. 너는 병원 자주 가봐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 집에서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돈만 축내고 있으면 어떡해? 정기검진은 받아야 되는 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 관리는 알아서 잘하라니까. 병원에 엄한 돈 쓰지 말고. 세상에 임신한 며느리 병원 가는 돈도 아까워하는 시어머니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서가 서운하다면서 저한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마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한테 뒤늦게 털어놓기만 할 뿐 막상 어머님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속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없이 착하기만 하던 동서한테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전화를 받고 보니까 동서는 어머님께 머리채가 잡혔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지만 임신한 며느리 머리채 잡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참 놀라울 정도였죠. 임산부 며느리 머리채를 대체 어떻게 잡았길래 어머니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빠져 있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동서머리는 그야말로 산발이었고요. 임신한 동서가 너무 걱정돼서 바로 동서한테 달려가 몸을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화를 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그게 뭐? 고아 주제, 남의 아들 발목 잡았으면 집구석에 고이 있을 일이지. 왜 교회를 기어가? 그것도 헌금까지 내면서.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우리 아들 돈이야. 경제적인 건 부부끼리 알아서 하게 그냥 좀 두세요. 어머님 아들도 맞는데 이제 예비 아빠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동안 동서를 대하는 모습에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싫어야 머리채까지 잡을까 싶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미웠는지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훈계는. 너도 한번 맞아볼래?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은 제게 악을 쓰며 달려드셨어요.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분들이 말린 덕분에 전 다행히도 어머니께 머리채 잡히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 상태를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당장 동서를 데리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동서 머리는 다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서 말했어요. 형님이 머리 만져주니까 꼭 정말 친언니 같아요. 나는 부당한 일 당하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동생 둔 적 없어. 저도 형님처럼 야무지면 좋겠어요. 매번 제가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답답하시죠? 이제라도 할 말은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나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겠어? 그냥 할 말은 하고 살아. 당하고 울지만 말고 할 말은 꼭 해. 내가 동서 편이니까. 동서는 그날 제 미용실에서 엉엉 울다 갔어요.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머리 하다 말고 등을 다독여줄 정도였어요. 말은 못해도 그동안 속이 얼마나 상했겠나 싶더군요. 그런데 무심코 해준 동서머리는 화근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제가 동서를 데리고 어머님 식당을 가게 됐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라 어머님과 동서의 지난번 일도 있고 어색함을 풀려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좋게 풀려고 했던 제 마음과 달리 어머님은 동서를 보자마자 쏘아붙이듯이 노려봤어요. 글쎄 어머님은 머리 스타일이 바뀐 동서를 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모르고 팔자 좋게 머리나 하고 있어? 형님 미용실에서 형님이 조금 다듬어 주신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 여자가 조신하게 있어야지. 네가 지금 머리하러 돌아다닐 때냐? 이래서 못 배워먹은 애들은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 저는 어머님이 동서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당황하고 말았어요. 도무지 어머님은 동서와 잘 지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저는 타박을 듣고도 고개만 숙이고 있는 동서를 옆에 두고 어머님께 말했어요. 제 가게에서 제가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머리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도 머리채를 세게 잡으셔서 머리 안 했으면 지금도 산발하고 있을 텐데 그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냐? 그럼 애초부터 잘했어야지. 집구석에서 팽팽 놀고 있는 사람이 양심도 없이 팔자 좋게 머리나 하고 앉아있네. 아유, 세상 말세다. 임산부 머리채 잡는 어머님도 좋은 모습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동서 트집 잡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제게도 말대답을 한다면서 타박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동서가 머리나 바꾸고 앉아있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을 늘어놓으셨죠. 그런데 제가 가장 이해 안 갔던 상황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동서를 미워하셨으면서 서방님이 명절에 딱 한 번 집에 왔을 때 합가를 하자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 죽겠다며 괴롭힐 땐 언제고 서방님한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일 나가면 둘째 며느리도 적적할 텐데 나랑 합가하면 얼마나 좋아. 홀몸도 아닌데 내가 돌봐주기도 하고 그럼 너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잖아.
엄마 마음은 잘 알겠는데 괜찮아. 내가 엄마를 잘 아는데 엄마는 아들도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네 마누라 잡아먹을까 봐 그러냐?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서방님께 합가하자며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하루하루 기분에 따라 바뀌는 성격 탓에 힘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서방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어머님은 합가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서방님을 수차례 설득하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서방님이 합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동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서방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동서를 쏘아보며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중간에서 내 아들 보고 합가하지 말라고 말했지? 죽어도 나랑은 못 살겠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중간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앙큼한 게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할 때부터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 이젠 아주 천륜도 끊으려고 드네. 동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내린 것처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당도 아니고 어머님이 합가를 제안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서방님이랑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성격 받아내기 힘든데 누가 그 성격을 다 받아내고 살아. 벌써 이렇게 생사람 잡고 있는 것 좀 봐. 친아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성격 누가 같이 살면서 버텨.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셨어요. 정말로 제 남편은 평소에 어머님과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정말 힘든 성격이라며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은 어머님과 최대한 대화도 시도 안 하려다 동서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던 거였어요. 친아들 둘이나 어머님 성격에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면 어머님 성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이러니까 서방님도 어머님의 합가 제안에 고민도 없이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깊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딱 저희 어머님 한 분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서방님이 합가를 거절하니까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은 느릿하게 걷는 동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굶떠? 얼른 상 안 차릴 거냐? 저렇게 옮겨서 어느 세월에 상 차려서 밥을 먹을 거야. 저는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임신 7개월 차인 임산부가 뛰어가는 게 더 웃기지 않나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며 제가 말했습니다. 동서가 지금 임신 7개월 차예요. 저랑 어머니가 같이 옮기는 게 빨라요. 내가 며느리 둘씩이나 있는데 왜 일을 해? 너네 둘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지. 어머님 얼른 밥 차려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같이 옮겨서 얼른 차리면 되겠네요. 동서는 오지 말고 밥상에 앉아 있으라고 할게요. 어머님께서는 왜 이래야 되냐면서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 눈치는 보이시는지 대놓고 소리는 못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서는 밥상에 앉혀놓고 어머님과 둘이 상을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아들이 있을 때 소리도 안 지르니까 서방님이 동서와 어머님 사이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동서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저랑도 겨우 친해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말하고 사는 거였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서방님이 다시 바다로 일하러 간 뒤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쯤 동서는 임신 8개월 차 때의 일이었어요. 아마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임신 8개월 차에 몸 상태가 예상 가지 않으신가요? 오래 서 있으면 배가 뭉치기도 하고 밤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에 불편함도 많이 느낄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동서한테 어머님 갈비집 식당에서 설거지하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도 참 황당했어요. 어머님은 동서를 따로 불러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계속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도 편하게 못 오고 일만 하는 거잖냐. 너도 살림의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저도 아이만 낳고 나면 일하러 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못하는데 애 낳고 나면 산후조리 한다고 안 할 거 아니야. 당장 시작해야지. 어머님, 그래도 임신 8개월째인데
저한테 누가 일자리를 맡기겠어요. 왜 없어? 우리 가게로 나와. 안 그래도 주방에 설거지할 사람 없었는데 네가 딱이다. 내일부터 당장 나와라. 결국 동서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갈빗집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며느리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더군요. 그날 이후 동서는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어머님이랑 마주치기만 해도 구박받던 동서가 어머님 가게에선들 편히 일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설거지할 때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셨대요. 그리고는 동서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셨답니다. 그러다 동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달려와서 구박을 하면서 말했다더군요. 세상에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당장 일 안 해. 어디서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많이 부어서요. 여기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그러니까 남편 등골 그만 빼먹고 당장 일해. 어머님 식당은 저녁에 손님이 많은 편이었는데 동서는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라고 볼 수 있었겠어요? 동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원수진 사이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안 동서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걸 몰랐다가 동서가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동서가 기진맥진이 된 목소리로 말을 하길래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동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산모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형님, 저 요즘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임신 8개월이면 만삭인데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자꾸 돈 좀 벌어오라고 하시면서 말하셨어요. 그래서 월급 150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석 달째인데 월급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정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식당으로 갈게. 동서의 힘이 없는 목소리도 놀랐는데 어머님이 동서를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부모 없는 고아라 친정식구 없다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 제 친동생이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것처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님 식당으로 달려갔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긴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동서 월급 떼먹으셨어요? 대체 만삭인 며느리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월급을 떼먹었다고 그래? 동서 여기서 일한 지 벌써 석 달째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월급 한 번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밥 먹는다고 쉬고, 다리 아프다고 쉬고, 허리 아프다고 늘상 앉아있는데 그 시간 다 빼면 받아갈 월급이 어딨어? 그리고 네가 뭔데 참견이야? 여기 내 사업장이야. 뻔뻔하게 대답하는 어머님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모르는 남을 고용해도 이렇게 일 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한지 오히려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그리고 임산부를 누가 하루 종일 세워둬요. 동서 월급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제가 동서랑 같이 신고할 거예요. 제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서 돌아왔죠. 그날 저는 동서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한참을 달래줬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을 동서를 위로해주며 나왔어요. 동서는 제게 고맙다며 손을 잡고 울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동서가 밀린 월급도 받고 이제는 어머니께 서방님 돈 축낸다는 말도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온 가족이 동서 편이라면서 더 약이 오르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님 행동이 너무하다 싶은데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있을까 싶지 않나요? 이렇게 끝을 모르는 어머님의 만행에
동서는 결국 폭발하고 말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평소에 화 잘 안 내다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동서였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자 동서를 더 믿게만 보셨어요. 그리고 괜한 억지도 늘어만 갔습니다. 한 번은 만삭인 동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과 길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둘이 나란히 걸어오는 걸 보고는 화가 난 얼굴로 비아냥거리면서 동서를 보고 말했어요. 넌 진짜 팔자 한번 좋다. 우리 아들은 망망대해에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는데 넌 밖에도 막 돌아다니고 있네. 형님이랑 그냥 저녁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좋게 외식도 하고 아휴 우리 아들 불쌍해서 내가 살겠어? 이러니까 네가 꼴 보기 싫다는 거야. 돈 벌 줄도 모르면서 쓸 줄만 알아서. 저는 길바닥에서 호통을 치며 화를 내는 어머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는 호통을 치며 손가락질하는 어머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라고 해서 일했는데 돈을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돈부터 주고 생사람 잡으세요. 너는 왜 사사건건 중간에 껴서 한마디씩 거들어서 욕을 먹으려고 해? 욕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거죠. 동서 그리고 만삭인데 그렇게 막말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굳은 일도 자제해 주세요. 저런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들이니까 말 잘 듣던 며느리도 날 이제 물로 보내 아주 니들 멋대로야. 어머님은 끝까지 막말을 하면서 가던 길을 가셨어요. 대체 만삭 며느리가 밥 좀 먹고 들어오는 게 화를 낼 일인지 의문이었죠. 이런 막말도 다 참아냈던 동서가 결국 터지고 말았던 결정적 사건은 바로 어머님 가게에서 벌어졌어요. 어느 날 동서가 갑자기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저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오늘 어머니께 그동안 쌓였던 거 제대로 풀고 올게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 너무 억울해요. 동서는 울면서 제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그날 동서는 병원을 다녀오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대뜸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저 병원 다녀오는데요. 병원을 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제대로 신경 쓰고 갔더라. 내가 너 안 보면 모를 줄 아니? 너 솔직히 말해봐. 바람났지? 내 아들 돈으로 바람나서 이중살림하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바람이에요? 너 같은 애들 뻔하지 그럼. 고하니까 잃을 것도 없고 이젠 팔자도 고쳤겠다. 어디서 재미나 보려는 거겠지. 너 당장 나한테 와서 바른 대로 자수해. 어머님은 대뜸 동서에게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 똑바로 말하라고 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건너듣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동서라고 멀쩡할 수 있었겠어요? 당장 와서 바른 대로 말하라고 말만 하고 끄는 어머니께 한 방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우선 화가 난 동서를 달래며 말했어요. 동서, 일단 진정하고 내가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요. 그동안 형님 저 때문에 어머님이랑 많이 싸우셨잖아요. 저 이제 형님한테 안 기대고 혼자서 극복할게요. 나중에 꼭 제 편 들어주세요. 동서는 큰 다짐을 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불안한 마음에 가게 문을 닫고 한밤중에 어머님 가게로 달려갔어요. 제 평생 그렇게 빠르게 걸었던 날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했죠. 태어나서 제일 빨리 달려가는데도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네요. 식당에 가보니까 이미 동서는 어머님과 서로를 노려보며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을 보며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세상에 부모가 있어도 당신 같은 어른으로 큰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없이 자란 내가 낫지.
어른이면서 어쩜 고아라고 그렇게까지 막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나? 개념 없게 구는 거 보니까 출신 나오네. 고아 출신이 그렇지 뭐. 뭐야? 그렇게 말해도 기등으로도 안 듣네? 그리고는 동서는 어머님께 또 한 번 달려들었고 결국 그날 동서 어머님은 한바탕 제대로 하고 말았어요. 제가 겨우 뜯어 말렸는데 동서는 그래도 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당신 신고할 거야. 그동안 찍어둔 영상이랑 음성 녹음 다 있고 사진도 있어. 꼭 고소해서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방금 나도 맞았다. 아주 쌍방으로 해보자고 어디. 종업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동서한테 고아라서 근본이 없다면서 또 한 번 막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는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뺨까지 쳤던 거였고요. 저는 정말 어머님의 지독한 성격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싸움이 안 나면 이상할 상황 아닌가요? 결국 한밤중에 어머님 식당에서 벌어진 갈비찜 난투극은 경찰의 신고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나란히 온 어머님과 동서는 서로를 신고해서 끌려오게 됐어요. 그때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과 마침 일을 끝내고 온 서방님도 경찰서로 오게 됐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경찰서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서방님이 오자 억울하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팔에 매달리며 어머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고아라도 내 딸처럼 잘 키워보려고 했어. 그런데 저게 날 무시하고 때리고 신고까지 한 거 있지?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저는 어머님의 눈물을 보자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어머님을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딸처럼 잘 키워보려고 했다고요? 어머님은 딸한테 반찬통도 던지시고 월급도 안 주시고 설거지하라고 막 부려먹으세요? 정말 제가 딸이었어도 그러셨을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네가 못 배워먹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끝까지 적반하장이었어요. 동서는 어머님의 아나무인 태도에 질렸다는 듯 핸드폰을 열어서 서방님께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보여주며 서방님께 말했죠. 당신 엄마 이런 사람이야. 며느리 만삭인데 놀고 먹는 꼴 보기 싫다고 식당 주방에서 일만 시키고 월급도 안 주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 딸 같아서? 나를 딸이 아니라 벌레만큼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당신 엄마였다고. 그리고 나보고 바람났다고 모함까지 하시고. 이젠 정말 다 지긋지긋해. 그동안 동서가 모았던 영상과 사진을 본 서방님은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동서는 그동안 서방님이 바다에서 일하니까 괜히 집안일로 신경 쓸까봐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서방님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자기 마누라가 만삭의 욕도 먹고 설거지하느라 잘 쉬지도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서방님은 동서가 준 영상을 다 보고 어머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뀔 거야? 그래놓고 뭐 학가를 하자고 말했던 거야? 왜 옆에서 두고 괴롭히려고 학가하자고 한 거지?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학가만 했어도 내가 그 정도로 괴롭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는 나도 엄마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앞으로 인연 끊자. 난 절대 엄마랑 이대로 못 살아. 그러자 어머님은 뭐가 억울했는지 다시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고아년이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아들까지 잃어야겠어? 동서는 어머님의 호통에 참았던 눈물을 또 한 번 터뜨리며 어머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남편은 박수를 쳐줬어요. 이 상황에서도 고아라면서 모욕을 주는 어머님은 평생 동서만 보면 고아 타령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동서도 묵은 감정 풀고 어머님과 연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서방님까지 동서 편을 드니까 어머님은 정말로 나라 잃은 듯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말했어요. 나 절대 합의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처벌해 주세요. 이런 못 배워먹은 것 같으니라고. 그리고는 동서를 보며 화를 내는데 동서도 절대 합의 안 할 거라며 서로 쌍방으로 신고를 넣은 겁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럴만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절대 합의하지 않은 결과 나란히 벌금을 내게 됐어요. 법이라는 게 참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상황이었던 게 결국 쌍방폭행으로 동서도 벌금을 물게 된 거예요. 물론 어머님도 끝까지 합의를 못했으니까 벌금을 내고 만 거였고요. 그래도 동서보다 어머님의 폭행이 더 심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긴 했더라고요. 한바탕 난투극을 겪고 난 뒤 서방님과 동서는 어머님과 아예 왕래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패배자는 어머님이라고 생각해요. 동서가 건강한 아들을 낳고도 어머님께 인사도 안 하러 오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께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저한테 전화해서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나도 나이 먹어가지고 친구들은 손주들 재롱 보며 사는데 둘째네는 뭐 한다고 연락이 없어? 어머님이면 손주 보여주러 오고 싶겠어요? 저라도 절대 안 올 것 같은데요? 네가 설득 좀 해봐라. 나도 손자 구경해보고 싶은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머님이 있을 때 잘해주셨어야죠. 동서 아이 가졌을 때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댁에 인사도 드리면서 지내지만 동서네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답니다. 아마 저라도 동서 같은 상황이었다면 절대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 모진 구박과 핍박 속에서 힘들게 낳은 아이인데 친할머니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동서는 저희 부부랑은 자주 보면서 지냈지만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꿋꿋하게 서방님께도 전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서방님도 어머님 만행에 질려서 더 이상 안 보고 살겠다고 선포를 한 상태라 아무리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서방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내가 네 엄마잖아. 구아도 아니고 엄마는 보고 살아야지.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아들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은데 난 고아 딱지 붙이고 무시하고 타박하는 엄마 둔 적 없어. 그런 엄마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앞으로 손자도 찾지 말고 나도 찾지 마. 서방님은 끝까지 단호하게 어머님의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동서 부부가 어머님께 철벽을 치니까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손주 재롱 보고 싶다며 말씀하셨던 거죠. 예전에 신문에서 봤던 옛말 중에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보살필 수 있다는 말을 본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데 저희 어머님은 그 마음이 조금 삐뚤어지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등돌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말년에 삶의 업보를 돌려받는다고 밖에는 안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씀하셔도 동서 가슴에 박힌 못들만 할까 싶더라고요. 가족끼리 행복할 수도 있지만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흩어졌지만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